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 특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특별 열차가 잠시 후에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현장 그림과 함께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특보로 인해서 꼬마버스 타요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열차는 앞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 36분쯤 베트남과 국경을 접한 중국 핑샹역을 통과했습니다. 핑샹역은 광시 장족 자치구에 있는데요. 베트남 동당역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동당역에 도착하게 되면 베트남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행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영 행사가 끝나고 나면 김 위원장은 승용차로 갈아타고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로 향하게 됩니다. 동당역에서 하노이까지의 거리는 170km가량, 보통은 차량으로 4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신호와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면 2시간 정도면 하노이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노이로 향하는 중간에 박린성에 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에 들를지가 관심입니다. 자, 그럼 먼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잠시 후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 베트남 동당역을 연결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3박 4일 동안 열차를 타고 이제 베트남 땅을 밟게 되는 겁니다. 취재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서북경 기자, 지금 현지에서 영상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특별 열차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 위원장이 언제쯤 도착할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도착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 분위기를 봤을 때도 그런데요. 현재 동당역에는 의장대가 사열해 있고 또 군악대도 앞서 음악 연주를 리허설을 했습니다. 또 동당역 바로 앞에는 베트남 주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환영하기 위해 나와 있고요. 또 그 앞에는 김 위원장이 차로 하노이까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차를 안내할 경찰 차량, 그리고 베트남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의 차량이 앞에 나열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각 동당역의 그림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자, 서북경 기자, 동당역에 도착하는 모습을 저희가 직접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취재하는 것은 자유로운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동당역의 30m 앞 그곳에서 바로 각국의 취재진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도착을 취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과 30m 앞입니다. 북한 측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렇게 김 위원장이 베트남 방문을 공개한 것은 정상 국가의 이미지를 내세우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 베트남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준비는 대부분 끝난 것으로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열대, 의장대가 사열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앞에 김 위원장이 도착하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호위할 교통 차량들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베트남 정부 측이 주최하는 환영 행사가 진행되고 군 의장대 사열도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군 의장대가 사열을 하고 있고요. 또 앞서는 군악대가 음악 연주를 리허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김 위원장이 도착하자마자 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공식 행사는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릴까요? 네, 어제 리허설을 보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환영 행사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 15분에서 20분가량 환영 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환영 행사가 끝나고 나면 김정은 위원장 승용차로 갈아타서 하노이를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 베트남 동당역에서 하노이까지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거리로 따지면 약 170km 정도 됩니다. 저희도 이 동당역에 올 때 하노이에서 그 길을 통해서 왔는데요. 저희가 이동할 때는 3시간 넘게 걸렸지만 차량을 통제를 하면 2시간대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베트남 정부는 한국 시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도로를 전면 통제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동당역을 출발해서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도착하기까지 170km 정도의 거리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박린성이 있잖아요. 그곳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공장이 있고요. 스마트폰 공장을 오늘 가면서 하노이에 가면서 방문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일정을 끝내고 평양으로 돌아갈 때 방문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현장에서 혹시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김 위원장의 일정은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는 길에 박민성 산업단지를 들릴지는 여기서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통제 시간을 보면요, 우리 시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가량 해당 도로를 통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도착을 해서 박민성 산업단지를 들른 다음에 하노이에 도착을 하더라도 그 전까지 통제가 풀리지 않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실제 박민성 산업단지를 들을지는 끝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당역에서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잠시 후에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당역에서는 어제부터 김정은 위원장 맞이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레드 카펫이 깔렸고요. 김 위원장 대역이 등장해서 리허설까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공안과 경찰 특공대, 군인 수백 명이 곳곳에 배치돼서 경계가 강화됐습니다. 긴장감이 흐르고 있고요. 지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현장에서는 환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동당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 현장 그림과 함께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베트남에 도착을 하게 되는군요. 네. 이제 간밤에 이제 그 베트남하고 중국 국경 근방에 왔다가 아침에 이제 그 국경을 넘어서 베트남과 중국의 마지막 접경 지역에 있는 동당역에 이제 네. 도착해서 베트남 입국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환영식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기차는 세워놓고 아마도 이제 추정컨대 승용차로 이제 하노이로 이동하는 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10시에나 도착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보다 거의 한 10시 한나절 일찍 도착을 한 셈이죠. 그래서 이제 과연 그냥 하노이로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가는 길에 산업시찰 같은 걸 좀 하면서 네. 갈 것이냐 시간 여유는 좀 있는 셈인데요. 그렇군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간 게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공식 우호 방문으로 베트남을 또 방문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더 많은 행사를 이제 소화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28일 날 이제 회담 끝나면 떠날지 모르지만 네. 김정은 위원장은 3월 2일 날쯤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네. 것보다 베트남에 체류하는 기간이 꽤 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는 것도 네. 벌써 한 3일 걸려서 가는 거고 체류도 한 5일 정도. 그러니까 정상회담 이틀 그리고 오늘 도착하고 그다음에 정상회담 이후에 공식 방문 이틀. 그렇게 해서 닷새 동안 베트남에 있다가 가는 건데 지금 네. 이제 관심은 하노이로 갈 때 과연 이렇게 시간 여유가 있는데 그냥 바로 갈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이제 방린 지역에 삼성전자 휴대폰 이제 공장이 있는데 여기를 들러볼 것인지 네. 그래서 오늘 안 가더라도 3월 1일쯤 한번 방문할 가능성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동당역 안쪽에서 출입문 쪽을 향해서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의장대가 쭉 서서 김정은 위원장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셨고요. 지금 의장대와 함께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도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7시 36분쯤에 핑샹역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베트남과 중국의 접경 지역인데 이 핑샹역에서 통과되는 모습들이 언론에 포착이 된 것 같고요. 자, 잠시 후에 베트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 땅에 발을 딛게 되는데 할아버지 네. 김일성 주석이 1958년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 네. 그 상황하고 비슷하게 지금 특별 열차를 타고 도착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일단 중국으로 기차 타고 가가지고요. 광저우였죠? 마오쩌둥 주석을 네. 만나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광저우로 가서 광저우에서 기차로 광저우로 광저우까지 가서 갔죠? 기차로 광저우로 가서 광저우에서 비행기를 타고 네. 이제 하노이로 갔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그것과 조금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기차로 그냥 내리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안 만났고 1월 초에 만났기 때문에 지금 굳이 또 만날 필요가 없다. 제가 볼 때는 돌아갈 때 만나지 않을까 전 생각해요. 돌아갈 때 김일성 주석도 당시에 마오쩌둥 주석을 만나고 또 이동해서 다시 돌아가면서 마오쩌둥 주석을 또 만나고 한 번은 또 주울레 외상이 같이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같이 가기도 하고 하여튼 뭐 더 오고 갈 때 마오쩌둥 주석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아마 올 때는 베트남으로 갈 때는 안 만났지만 북한으로 돌아갈 때 아마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그 사후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좀 꽤 크다. 네, 지금 작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흑백 화면의 모습이 김일성 주석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주 젊은 시절이죠. 네. 1958년, 64년이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호지민 주석을 만나서 호지민 주석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그 젊었을 때 프랑스에서도 유학도 했고 그리고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몸을 이제 나라에 바친다 이런 마음으로 비록 공산당의 지도자지만 굉장히 그 모범적인 생활을 해서 레닌의 일부 시절도 그저 모범적인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레닌 이상으로 공산주의권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공식 방문하면 이 호지민 주석의 묘소 앞에서 이제 참배를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일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베트남 하노이를 찾을 때에는 특별 열차편으로 텐진을 거쳐서 곧장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초에는 베이징을 들러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는 돌아갈 때 베이징으로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니면 뭐 이례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광저우로 온다든지 그래서 만난다든지 그런 적도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돌아가면서 베이징을 안 거치고 다른 지역에서 마오쩌둥 주석을 만났고 그런 거 보면 시진핑 주석이 너무나 이제 지금 4차례나 김정은이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성의를 보일 가능성도 있지만 뭐 베이징으로 갈 가능성이 뭐 더 크긴 하겠죠. 그런데 요번에 돌아갈 때는 기차로 오고 했으니까 광저우를 보지 않을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 머릿속에는 북미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 경협도 하면서 외자를 유치해서 어떻게든 중국식이든 베트남식이든 개혁개방, 무역을 활성화해서 발전된 나라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하이퐁 같은 데에도 가보고 그다음에 중국에 이제 처음 개혁개방을 했던 지역인 광저우, 선전 뭐 이런 지역을 들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추정컨대 조금 좀 달리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번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 금년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도 방문하고 서울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요번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가면서 만나면 벌써 2번이나 만나는 거고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 서울에 와서도 지금 사실 한중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중국이 영향력이 더 커질 가능성.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만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의외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60시간가량 특별 열차를 타고 오면서 북한과 중국 간의 혈맹 관계, 뭐 우호 관계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들에 따르면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10시 30분쯤 우리 시간으로 말입니다.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베트남 주석궁에서 응우엔 푸중 주석을 만나고요. 정오에는 정부 건물에서 응우엔 수원푹 총리를 만나서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응우엔 푸중 주석을 만날 텐데 이게 언제가 될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일찍 도착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뭐 국빈 방문, 애초에는 국빈 방문을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공식 우호 방문이라는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국빈 방문하면 행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직주행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베트남 공산당 주석 응우엔 주석이
그 라오스하고 캄보디아 방문 일정이 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돌아오는 것으로 예, 알고 오늘 돌아오. 있습니다만. 글쎄 그렇다면 오늘 밤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날지도 모르죠. 네. 그런데 내일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추정컨대는 3월 1일 2일이 방문 기일이 되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3월 1일 날 베트남 북한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같은 공산국가 수반으로서 이 뭔가 지지 그 응원을 받으려면 오늘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네. 어쨌든 베트남이란 나라가 특이한 나라여서 그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전쟁 중에 북한이 공군을 파견할 정도로 그래서 사망자도 있고 해서 묘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같은 공산국이니까 유리한 점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공산국이고 미국하고 전쟁도 했는데 북한처럼 네. 그런데 미국과 수교하고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하고 있으니 베트남을 본받아서 미국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경제 발전도 하고 그리고 중국도 견제해달라. 네. 이 마지막이 무서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 중에는 북한을 중국으로 떼어내서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까지 하면은 최상이다. 그런데 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수준까지 가지는 않겠죠, 물론. 그렇지만 일단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베트남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환영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어떤 관료들이 오늘 행사에 참여할지도 관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잠시 후에 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 베트남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의장대 사열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행사가 끝나게 되면 승용차로 갈아타고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동당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탄 특급 열차는 오늘 오전 7시 36분쯤에 베트남과 접경 지역 중국입니다. 핑샹역을 통과했고요. 지금 그로부터 1시간 40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대략 동당역 부근에 도착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트남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환영 행사의 시간과 맞추기 위해서 아마 지금 다 들어오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거의 뭐 도착한 모습도 조만간에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관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승용차를 타고 도착한 국무위원회 부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의전을 준비하고 있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으로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이번에 다시 재정립하고 돈독해하는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북한으로서는 베트남의 경제 발전 모델을 이번 기회에 직접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북한하고 베트남하고 이제 제일 닮은 게 베트남이나 북한이나 다 미국하고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유해 송환하고 그래서 친해졌고 네. 그리고 이제 수교까지 했는데 북한은 아직 안 했지만 그 경제 상황으로 볼 때는 베트남은 자본이 없었어요. 전쟁 오랜 기간 전쟁을 해서 더군다나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도 미국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외자가 전혀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외자 유치에 나섰고요. 중국의 경우는 화교 자본이 어마어마한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족 자본으로 상당히 일어섰고 그리고 이제 해안부터 이제 개혁 개방해가지고서는 이제 중국은 됐는데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면서 당이 이렇게 철저히 통제를 하면서 이렇게 개혁 개방을 했는데 무역을 많이 해서 네. 이렇게 성장을 했고 특히 아주 주목되는 거는 베트남이 성장한 거는 첫 번째 도약의 단계는 미국과의 수교 1995년에 수교했을 때 일단 제재가 풀려서 경제가 조금 일어섰고 그러나 성장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네. 2007년에 WTO에 가입하게 돼요. 세계 무역기구. 네. 그때부터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 경우에 연평균 7%의 성장을 하는. 그러니까 북한이 뭐 기껏 해봐야 1%. 작년에 이제 국제 제재로 인해 가지고 마이너스 5%라고 합니다. 근데 7%라고 하면 대단하기 때문에 특히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 여기는 베트남의 수출 전체 총량의 4분의 1을 수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에서 만드는 그 휴대폰에 외국으로 수출하는 액수가 베트남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고 그리고 직원이 13만 명이에요. 그건 개성공단이 5만 3천 명인 거 비면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그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평양 가실 때 이재용 부회장, 삼성 부회장이 같이 수행했는데 네.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그 긴장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13만 명의 베트남인들의 직장과 그다음에 베트남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네. 삼성 휴대폰 공장이 혹시나 북한에 건설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기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생각했다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삼성 휴대폰 공장 여기 한번 들려볼 가능성이 꽤 있다. 물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어디 계신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를 방문한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가서 아마 직접 안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 그 이재용 부회장이 어디 계신가 알면은 아마 언제쯤 방문할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의 동당역 도착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화면을 보셨습니다만 북한 측의 경호 인력이 현장에 도착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의장대를 비롯한 베트남 정부의 환영 행사 준비도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모든 준비들이 끝난 상태인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동당역에 도착을 해서 모습을 나타내게 되면 베트남 정부가 주최하는 환영 행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환영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로 향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을 들를지 관심입니다.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을 들른다라고 하는 것은 삼성을 비롯해서 말이죠. 우리 국내 대기업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뭐 자기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도 그랬지만 노무현 대통령한테 항상 이렇게 불만이 뭐냐면은 좀 대기업 위주의 남북 경협을 좀 하자. 왜 이렇게 중소기업들만 오느냐. 그래서 거의 그 가서 그냥 노동력 월급만 주는데 북한 경제에 좀 파급 효과를 위해서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 공장 같은 게 가서 하면은 부품 공장도 좀 북한에 좀 세우고 네. 그래서 북한의 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는 단지 그 급료만 주지 말고 좀 대기업이 좀 진출해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내세우는 게 뭐냐면 단번 도약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땅에서 걷다가 뛰는 게 아니라 뛰는 것 정도의 발전이 아니라 날아가는 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네. 단번 도약이라 그래서 이를테면은 유선 전화도 별로 좀 안 좋은데 바로 초고속 휴대폰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그다음에 결제 같은 것도 신용카드를 거치지 않고 그냥 모바일 결제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철도 같은 것도 지금 철도 시설이 형편없는데 그냥 고속철도를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농업도 그냥 전통 농업에서 스마트 농업으로 그냥 바로 가버리는 그리고 스마트 시티 건설 그리고 이제 북한에 수많은 해커들이 있잖아요. IT 네네. 전사들을 키우는데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IT 산업을 하자. 그 북한의 드론 같은 것도 유명하고 IT뿐 아니라 그 인공지능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바라는 거는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 첫 네. 번째로 하지만 대기업들하고도 본격적인 경협을 하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는 현재 상황에서 유선희 기자도 스튜디오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베트남 현지를 직접 다녀왔잖아요. 네네. 지금은 서울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베트남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지금 동당역 상황도 보면 영상을 보니까 제가 이제 하노이에 있을 때 보던 인물들 그러니까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이라든가 경호를 총 책임지고 있는 인물인데 직접 지금 동당역에 가서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아까 영상에 보였고요. 또 김창선 이제 부장도 가서 레드카펫에서 직접 이제 관리하는 모습이 네. 보였습니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동당역에 들어올 것이 상당히 임박했다. 경호 인력들이 역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곧 나올 것으로 좀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핑샹역, 중국의 핑샹역을 통과한 시각이 7시 36분인데 핑샹역에서 동당역까지 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네. 일단 지금 베트남과 미리 약속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환영 시간에 맞춰주기 위해서 뭐 어디에선가 좀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는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거리상으로는 이제 뭐 한두 시간 정도면 네.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지만은 지금 이제 약속된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준비가 완전히 끝나야 이제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고 사열 때도 이제 아까 저 안에서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서복현 기자에 의하면 이제
음악 소리가 들렸다라고 네. 하는 걸 보면 이제 의장대 사열의 리허설이 이미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리허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동당역으로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현장 화면을 보면 말이죠. 베트남으로서는 굉장히 그 성대하게 환영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공항에 보통 이제 정상들이 도착을 하면 네. 그 공항에 내리는 그 항공기까지는 이제 주로 에어포스 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리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예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 것도 이제 그런 경우에 준해서 특별 열차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왔지만 이제 동당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는 이제 베트남이 이제 예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열 의장대가 충분히 나가서 이제 사열을 하고 이제 다른 나라의 정상이 왔다라는 예우를 이제 보여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동당역에서도 벌써 며칠 전부터 이루어졌었고 통제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아주 성대하게 좀 환영 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의 경호 인력이 조금 전에 동당역에 도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베트남 땅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베트남 정부에서도 동시에 경호라든지 의전을 하게 되겠죠? 네, 김창선 부장이 왔을 때 네. 사실 미국 측의 그 카운터파트를 만나기 전에 베트남의 외교부 사람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 방문하는 일정을 좀 조율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경호 문제를 베트남 정부와도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그 랑선 지역에서 하노이까지 오는 길에 이제 차를 타고 저도 갔었기 때문에 길이 뭐 상태는 좋습니다. 뭐 2차선 도로가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길이 넓지는 동당역에서 않지만 빠져나오는 그 초입 부분은 왕복 1차로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네. 있어서 사실 저희도 올 때 앞에 화물차들이 상당히 많이 오가고 중국 국경이기 때문에 중국과 오가는 물류들이 이제 많이 보였는데 그래서 그 차들 때문에 상당히 차를 운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지금 어제 이제 현지 상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통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리가 170km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2~3시간이면 하노이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박린성, 박장성 이런 곳에 이제 들르게 된다면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지만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고려를 해서 지금 이제 동당역에 도착을 하고 또 그리고 움직이는 동선들이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게 될 하노이 현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하노이는 제가 갔을 때 이제 한 일주일 전에 네. 있었는데 그때부터도 이미 상당히 기대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막 이제 백판들이 걸리고 깃발이 걸리고 또 이렇게 그 회담장 그리고 또 숙소들로 이렇게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베트남 정부가 특히 신경을 쓰는 네.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밤중에도 밤이 11시가 되면 그때부터 특별 순찰조를 96개를 편성을 해서 이제 돌렸는데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좀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당장의 경호, 직접적인 그 정상들의 경호보다도 그 전에 강력한 사건이 하노이에서 일어나면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강력 사건을 막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조심을 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봐서 베트남 정부가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는 분위기로 보였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숙소는 멜리아 호텔로 네. 공식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호텔 측에서 국가 정상이 머물게 된다라는 내용을 객실에 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결정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JW 메리어트 호텔에 머물게 되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지금 유력한데 네. 사실 어제 뉴스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양국 정상의 숙소가 이미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모습이 보이더라도 양국 정부에서 공식 확인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식 확인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그쪽이다라고 이제 저희도 보고 있는 것인데 JW 메리어트 호텔은 사실 이번 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라고 한 순간부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는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이 되었고 저희 JTBC 취재진이 머물고 있는 곳이 이 JW 메리어트 호텔과 상당히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밀착 취재를 해왔습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확정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진행이 될 장소는 메트로폴 호텔, 그리고 영빈관,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 이 세 곳이 계속해서 물망에 오르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확실히 발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다만 김창선 부장이 제가 하노이에 있을 때 네. 사흘 연속으로 그 메트로폴 호텔을 방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측의 카운터파트와도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싱가포르에서 1차 회담 때도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김창선 부장하고 그 당시 조혜익인 백악관 비서실장이 만났던 장소가 바로 카펠라 호텔이었습니다. 그럼 두 의전 담당 총책임자들이 만났던 곳이 결국 회담장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메트로폴 호텔이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메트로폴 호텔과 사실 영빈관은 걸어서 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영빈관도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양쪽에서 만남이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페라 하우스를 두고는 지금 여러 가지 준비가 되고 있는데 함께 공연을 관람할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홍현익 위원님. 네. 2차 북미 정상회담 임박해서까지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30분가량 만났다고 해요. 근데 네. 이제 그 시간이 30분으로 좀 짧아서 네.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 30분의 그 만남이 끝난 것으로 보면 양측의 이견이 이제 뭐 상당 부분 좁혀져서 뭐 더 이상 추가로 논의할 내용이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 이제 오전 중에 폼페이오 장관도 도착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충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합의문 초안이라는 게 사실 뭐 양측 간에 어렵지 않게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 풍계리라든지 동창리 시설에 대한 참관, 국제 참관 이거는 뭐 벌써 문재인 대통령이 다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영변핵 시설에 대해서도 상응 조치가 있으면 영구 폐기한다. 그랬으니까 상응 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묶어 놓으면 그게 이제 스몰 딜의 기본적인 모양이 되고요. 미국으로서는 뭐 관광객들이 이제 가도 좋다. 지금까지는 미국인들을 안 금지시켰거든요. 근데 일전에 보면은 미국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갔다가 체포된 사람을 북한이 그냥 돌려보내줘요. 네. 그러면은 미국인 신변 안전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 그 관광 뭐 이런 데 미국인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거, 인도주의적인 지원, 그다음에 유해 송환 이것도 뭐 다 순조롭게 다 된 거거든요. 그럼 결국 남은 게 뭐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줄 부분을 보더라도 연락사무소 거기다가 종전선언도 지금 뭐 한국 정부도 뭐 우린 지지한다라고 그럴 정도니까 그러면 남은 게 제재 완화 그다음에 영변의 핵시설 요 부분이에요. 네. 영변의 핵시설이 뭐 영변 외에도 여러 뭐 강선이라든지 몇 군데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든지 또 다른 핵시설이 있다. 또 그다음에 ICBM 부분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완성된 핵무기 거기까 완성된 핵무기는 건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변의 이 핵시설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만 제공하면 미국은 금강산은 대충 뭐 풀릴 것 같고요. 개성공단이나 철도 연결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린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율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어수룩하게 지난 작년 6월처럼 합의문 가져가면 미국에서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수세에 노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확실한 구체적인 합의문을 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가지고 마지막 김정은 위원장하고 담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몇 문장, 한두 문장을 추가하느냐 마느냐인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변의 핵시설까지 이제 포함하느냐, 그다음에 제재를 본격적으로 완화하느냐, 그 문제가 아마 중요할 거라고. 네, 그래서 하노이 선언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지 이게 뭐 전 세계의 관심인데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핵화 일정표 아니겠습니까? 비핵화 합의를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엔 그걸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할 거고요. 이걸 어떤 일정표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냐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정상회담이기 때문에요. 네. 뭐 이를테면 7월 말까지 뭐라고 연말까지 뭐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중단기적으로 영변핵 그러니까 동창야구 풍계리의 그 사찰, 그다음에 영변핵 시설 폐기에 대해서 모종의 뭐 시한을 박는다든지 그다음에 사찰을 받는다. 그 정도가 이제 중단기고 그다음에 이제 중기 부분의 징검다리 부분 그리고 징검다리 부분이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일정 시점에 신고를 하고 폐기하겠다. 네. 그걸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 그걸 문구에 받고요. 그걸 징검다리 삼아서 최종 목표인 궁극적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가는 것이 우리 양 지도자의 목표다. 이렇게 딱 목 박으면 중단기, 징검다리, 장기 이렇게 해서 일종의 일정표.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인 시점까지 바뀌는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말이죠.
동결이냐, 네. 폐기냐, 사찰, 검증이냐 뭐 여러 가지 그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네.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엊그저께 미국의 고위층 그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고위 관련 인터뷰죠. 거기서 나왔듯이 북한의 모든 핵시설을 동결한다. 영변뿐 아니라 다른 핵시설도 동결하고 네. 미사일 생산도 동결한다. 이게 사실 작년 6월에 됐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늦게 나온 얘기예요. 이게 당연히 첫 번째로 돼야 되는 거고 일단은 스톱, 올 스톱 하고 그다음에 영변 시설은 영구 폐기한다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기 때문에 네. 영변 시설은 동결해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또 영변 시설은 폐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신고하고 폐기하고 사찰하느냐, 그냥 폐기하고 검증하느냐 요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영변 시설은 폐기로 가야 됩니다. 네, 풍계리와 동창리 시설의 경우에는 사찰 검증 필요한 단계 아닙니까? 네, 그거는 이제 풍계리에 대해서는 이제 기자분들이 가서 봤죠. 네. 그런데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가서 좀 봐야 되겠다. 진짜 안에까지 부서졌는지 그걸 본다는 것이고요. 그건 뭐 이미 다 여러 차례 북한에서 하겠다 그랬고요. 동창리 그것도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 위성 발사장이라고도 하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평양 선언에서 이미 국제 사찰 받겠다라는 용의 표명했고요. 네. 그러니까 남은 거는 이제 영변핵 시설 부분인데 그거를 사찰까지 받느냐, 신고도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강선이라든지 외부 지역의 우라늄 농축 시설 이런 게 사실 한 30% 정도 되는데, 근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의혹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까지는 요번에 진도를 나가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어느 시점을 한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밝힌다면 더 좋죠. 일정 시점에 신고하고 폐기하겠다라고 하면 상당한 진보가 돼서 그 정도면 빅딜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유선희 기자. 9시 전부터 이미 현장에서는 베트남 군 의장대가 사열해 있고요. 공식 환영 행사 준비는 마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특별 열차의 모습 보이지 않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늦어지는군요. 네, 준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변수가 좀 네.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원래 준비했던 시간이 이제 조금 더 남아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창선 부장이 가서 레드카펫에서 직접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임박했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이 특별 열차가 사실 그 평양에서 출발해서 뭐 단둥, 선양, 텐진 그리고 또 난닝까지 거쳐서 이렇게 먼 길을 왔기 네. 때문에 북한도 이제 특별 열차에서 내리면서 그쪽에서도 좀 준비할 것들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하고 내리는 부분이 또 문제 그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핑샹역에 도착하는 네. 순간부터는 이제 내릴 옷차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그 안에서 숙박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내릴 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먼저 내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내리는 순서라든가 이런 걸 이제 맞추고 나서 기차가 딱 도착하고 나서는 완벽한 모습으로 이제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저 동당역의 모습은 이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북한의 특별 열차에서도 좀 내릴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합을 좀 맞추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네. 이제 의장대가 이제 완전히 사열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저렇게 뭐 1시간씩 2시간씩 기다리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곧 이제 열차가 도착해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얀 제복을 입은 베트남 군 의장대가 도열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레드 카펫이 깔렸고요. 지금도 앞에서는 청소를 조금 하는 모습도 보이는군요. 그쪽 레드 지역이 카펫. 가는 네. 길에 보면 산이 굉장히 많고 네. 또 이제 그 중국과 접경 지역으로 갈수록 좀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아직 베트남의 우기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그치기를 기다려서 나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랑선 지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차에서 몇 번 비가 내리다가 그쳤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아까도 보니까 바닥이 좀 젖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비가 오는 문제도 약간의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의장대 사열 등의 성대한 환영 행사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승용차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게 되는데 환영 행사의 시간은 뭐 그렇게 길게 걸리지는 않겠죠? 네, 그 사열을 하고 저기서 이제 네. 열병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와서 의장대를 이제 통과를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군악이 잠깐 연주가 되고 나서는 종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어떤 공항처럼 좀 넓은 장소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이제 육해공군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의장대 각 군이 나와가지고 이제 분열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사열할 수가 있는데 지금 동당역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성대하긴 하지만 약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차량을 탑승하고 그 내려가게 되는데 차량으로 내려가는 길은 통제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3시간 안쪽에서 하노이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는 길에 이제 박장성, 박민선이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북한군 과거에 이제 묘소가 있는 박장성이라든가 아니면 삼성전자 공장에 있는 박린성이라든가 이 길은 가는 길에 바로 그 국도의 변에 있습니다. 잠깐만 나가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고 다만 변수라고 한다면 이제 하노이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하이퐁 네. 그 베트남의 이제 최고의 그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쪽을 만약에 방문한다고 하면 좀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베트남의 유명 관광지 하롱베이를 둘러볼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도 얼마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일정들도 지금 계속 준비되고 있을까요? 네, 하롱베이는 김창선 부장이 갔다 왔기 때문에 네.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하롱베이 갔었는데 하롱베이는 사실 뭐 별다르게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싱가포르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밤에 마리나 베이 샌즈라든가 이런 데를 나갔을 때 뭘 싱가포르에서 준비를 하고 나간 게 아니라 그냥 현재의 상태를 보러 나간 것이었고 하롱베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관광지로 충분히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직접 가서 보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롱베이의 방문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시간이 위에 이제 지금 동당역에서 하노이로 내려오는 길은 거의 이제 직선에 가까운데 네. 하롱베이를 갔다 오게 되면 좀 돌아가게 되는 동선이 돼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네, 유선희 기자가 앞서 얘기를 한 것처럼 베트남 현지에서 비가 요즘에 뭐 자주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날씨도 좀 궂은 상황이어서 오늘 환영 행사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도 들어봤습니다. 자, 홍현익 위원님,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는 북한의 수행단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평애 부위원장 그리고 오수용 부위원장. 네. 김평애 위원장은 내각 등 인사를 담당하는 네. 부위원장이고요. 오수용 부위원장은 경제 문제를 관리를 해온 사람인데 네. 이들 두 사람을 이번에 베트남을 방문할 때 같이 데리고 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요번에 목적이 정상회담도 정상회담이죠. 거기 뭐 경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김평애 같은 경우는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다, 조언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도 되고 있고 주로 뭐 인사나 행정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는데 좀 젊은 관료 좀 많이 써라 이런 거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게 그 북한보다 앞서간 나라를 이제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요. 오수용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부장입니다, 당에. 그러니까 당의 경제 계획도 짜고 그다음에 전자 산업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다. 삼성공장 옛날에 2000년에 그 가동되고 할 때도 이 사람이 오수영 부장이 그 당시에 담당했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이 베트남의 이제 무역이라든지 IT 산업 또 돌아가면서 광조를 본다든지 할 때 그리고 북한의 향후의 경제 모델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같이 해보려고 데려오지 않았나. 중국 모델이 좋을까, 베트남 모델이 좋을까.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지만 사실 베트남 모델이라는 게 거의 친미 모델 비슷하기 때문에요. 이게 완전히 이제 자본을 개방하고 또 이 무역을 아주 획기적으로 하는데 이건 완전히 개방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고 나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중국은 뭐 공산당이 건재하고 뭐 베트남도 건재하지만 이런 어떤 모델을 과연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고민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이제 데려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베트남은 쌀의 세계적인 수출국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3위 그렇죠.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쌀 농사가 잘 되고 있고요. 1억 명 가까운 인구가 쌀을 먹고 나서도 뭐 한 해 600만 톤 가량을 수출한다고 하니까요. 자, 쌀 농사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베트남 뭐 워낙 기후가 좋아가지고 산모작이 가능하니까 북한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죠. 1년에 3번 농사를 한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제 베이징 가서도 이제 방문하고 그랬듯이
이 농업에 있어서의 스마트 농업에 관심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같은 단위 면적, 북한의 경지 면적이 그렇게 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산이 많죠, 북한이. 그래서 경지 면적에 비해서 아주 효율적인 농업을 하는 방법, 스마트 농법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스마트 시티도 있지만 스마트 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단위 면적당 엄청난 수확을 하는.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한 3군데 그 공중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그런 아하. 거를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농업에도 배울 점이 있겠지만 중국의 스마트 농업 이런 거를 배우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지난번에 베이징 갔을 때는 그 동인당 그 한약방 만드는데 또 북한의 그 개성 인삼 이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삼 같은 걸 가지고 뭔가 약재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독재자이긴 하지만 경제에 직접 관심을 가지고 저렇게 자기가 앞장서서 이렇게 첨단 분야를 개척하는 거 그런 모습은 북한의 장래가 그렇게 어두운 것은 아니다. 물론 발전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지금 남북한 소득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통일이 되면 물론 좋겠지만 엄청난 통일 비용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상당한 빠른 속도로 개혁 개방을 하면서 우리랑 통일이 되는 게 좋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IT라든지 첨단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 지역에 이를테면은 뭐 그 고속철도도 깔고 가스관도 깔고 그리고 교통도 많이 정비되고 그런 상황에서 통일이 돼야 우리가 통일 비용이 아주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경제에 관심을 가질 때는 박수도 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신한반도 체제에 대비해야 된다. 우리가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경제를 개방하게 되면 국제기구 또 국제자본 주변 국가들이 일제히 뭐 북한으로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저께 정말 시기적절한 말씀을 저는 하셨다라고 보고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뭐 이제 비핵화 협상도 안 됐는데 뭐 또 퍼주려고 그러냐 이런 비난을 합니다만은 저는 정말 이제 소신껏 말씀드리면 지금 작년 5월달에 리커창 총리하고 동경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셔가지고 1대1로 사업을 한반도로 가져온다. 이게 수백조 이상의 돈이 사실 일부 투자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북한 지역으로 중국이 아마 몰려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평양의 시내에 중국인 경제인들이 득실거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일단 제일 먼저 진출할 테고 러시아도 110억 달러를 다 탕감해주고 10분의 1은 남겨가지고 북한에 투자하려고 지금 기회만 노리고 있고요. 아베 총리는 벌써 작년 여름부터 이제는 정말 내가 김정은을 만나야 되겠다. 만날 경우에 200억 달러에 달하는 식민지 청산 자금. 이 200억 달러라면 우리가 남북 경협 기금이 지금 1조 원밖에 없는데 200억 그러니까 24조를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 카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다국적 기업 농산 재벌이 평양에 가가지고 북한의 자원을 가져가고 북한에다 비료나 농산물을 주려고 또 트럼프 대통령 친구는 원산에 카지노 세운다 그러고 또 폼페이오 장관도 툭하면은 전기를 해준다든지 인프라 건설 이런 거 민간 자본이 대대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또 짐 로저스는 뭐 북한은 아주 뭐 굉장한 잠재력이 있다. 미국 3대 투자 중에 한 사람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맨날 퍼주기 타령이나 하고 있는데요. 자칫하다가 지금은 비핵화가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이 안 돼서 지금 제재 국면에서 대자본이 못 들어가고 있지만 일단 풀렸다 그러면 그냥 물밀듯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정작 투자할 자금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대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북한의 정말 IT 근로자들 굉장히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신경을 써서 최대한의 준비를 빨리 갖춰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유선희 기자.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제 청와대에서도 입장이 나왔지만은 종전선언의 가능성이 좀 있다. 종전선언이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에 준해서 여러 가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받고 또 미국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구체적이고 이제 실질적인
뭔가가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이제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AP라든가 로이터라든가 미국발에서 소식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곧 도착을 하고 나서 내일이죠. 내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회담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만찬을 하고 28일에 또 한 번의 단독 회담이 있고 그렇게 해서 회담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5차례 좀 만날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한 미국 이제 통신들이 지금 이렇게 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에는 뭐 내일 저녁에 만찬 정도 하고 이튿날 단독 회담, 확대 네. 회담을 할 거다 뭐 이런 예상이 나왔었는데 내일 만찬 이전에 네. 미리 만나서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네, 보도가 그게 나오네요. 이제 AP와 이제 로이터 등 네. 통신들의 지금 보도가 속보가 지금 뜨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이제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지금 배석자들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그리고 멀베인이 이제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같이 배석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미국 쪽에 만찬 배석자가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도 이제 뭐 김여정 부부장이라든가 이쪽이 또 합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찬이라든가 네. 회담에 합류를 하게 되면 보다 좀 더 내실 있는 대화, 좀 더 실질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홍현익 위원님 당초에는 뭐 하루만 할 것이다 아니다 뭐 이틀간 여러 차례 만날 것이다 얘기했었는데 네. 조금 전에 유선희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여러 차례 뭐 내일 네. 만찬 이전에도 만나서 회담을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차례 만나서 또 다양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많이 만나는 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기대감을 좀 더 크게 하죠. 네, 만약에 지금 초안이 다 완성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내일 오후에 한번 만나고 그다음에 만찬에서 또 얘기를 해서 좋은 관계를 또 계속 유지하면서 모레 또 본격적인 회담을 한다 그러면 한 세 번 이상의 만남을 가지고 내일 오후에 만난 거를 수정해서 밤에 다시 보고 그다음에 네. 모레 아침에 만나서 다시 최종적으로 문안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의 기대에 점점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요. 내일 사실 하루 종일 일정이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베트남 공산당 주석 만나고 뭐 한다지만 오후에는 아마 시간 여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내일 오후에 만나고 만찬 오페라 구경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모레 또 행사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게 정말 스몰 딜에서 점점 빅딜 쪽으로 좀 다가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한 60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기차 타고 3일 동안 이렇게 달려가고 하는 걸 보면 저렇게 그 세계의 주목을 끌고 가가지고선 마치 태산명동의 서일필식으로 네. 이렇게 작년 6월처럼 그냥 원칙만 딱 합의하고 그런 정도 가지고는 지금 뭐 기대 수준에 너무나 못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제재 완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제재 완화를 미국이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같은데 15개국이 다 결정한 거기고 하니까 그 적절한 시점에 제재 완화에 뭐 협력할 용의가 있다 이 정도만 해놓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두 정상 간에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핵화가 진행이 될 때 이를테면 어느 부분부터 풀어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이제 미국의 제재를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물론 6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뭐 유조 집회 안 만든다, 뭐 돈 세탁 안 한다, 안보리 뭐 결의안을 지킨다, 뭐 그다음에 인질 석방, 이거 억류자 석방한다. 이건 뭐 일부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 개선한다 이런 조항도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뭐 대화 도중에 인권 개선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을 가지고 1년을 유예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쉬운 거는 안보리 결의안을 조금 수정한다든지 왜냐하면 안보리 결의안이라는 게 여러 차례 이제 나왔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할 때마다 하나씩 추가로 부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마지막 부분부터 하나씩 해제해 주는 게 네.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해서 풀어주자 그러는데 말릴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이 말리겠습니까? 러시아가 말리겠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미국이 풀어주자는데 풀어줄 수 있다. 그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비핵화에 대해서 그 제재 완화에 대해서 협력한다는 조항만 네. 들어가도
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오히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을 출발하기 전에 한 얘기들이 있는데 엄청난 회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네.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아라. 이런 압박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겨냥하는 게 최소한 한 서너 군데인데요. 미국의 국내 그 대북 불신론자 그리고 뭐 회담에 대해서 회의하는 네. 회의론자, 회담 회의론자 이런 분들한테 이전 정부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래 놓고서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느냐. 내가 지금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실험도 중단시켰고 억류자도 모셔왔고 그다음에 뭐 유해도 송환했고 그리고 핵실험 안 하지 않느냐. 그러고 저렇게 개혁 개방으로 하는 건 평화롭고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그걸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네. 비난하는 게 웃긴다. 그러면서도 지금 일정표 나온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난 서두르지 않는다. 핵실험 안 한 것만 해도 행복하다. 이 얘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압박을 가하고 지금 회담하고 있는 비건한테도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런 회의론자들에게는 너무 큰 그렇다고 단번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내가 진전을 가져오고 최종적으로 완성하겠지만 점진적으로 나는 단계적으로 간다는 거를 상당히 그 회담의 달인답게 하나하나 목표물을 겨냥해서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보내는데 다 모아놓고 보면은 아주 혼란스럽지만 하나하나 청중들을 향해서 보내는 메시지를 보면은 결국은 이번 회담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앞서 홍 의원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신한반도 체제 구상과 네.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적절하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또 뭐 다른 의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주도권 행사하는 거는 네. 동의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걱정하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우려하는 시선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지금 북한의 핵시설의 일부만 좀 이렇게 좀 동결하면 최악이고 네. 폐기도 하지 않는데 그리고 폐기하더라도 일부만 폐기하는데 거기다가 제재 풀어주고 그러면 조금 북한이 하는 척하다가 또 돌아서고 그러다 그때 또 제재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속는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인데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너무 제재 완화 이런 걸 앞서 내세우면 미국의 협상력이 약해진다. 뭐 이런 네. 측면도 있죠.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4강국 모두가 우리보다 국력이 강한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좀 투자하려고 다 계획은 세워놓고 딱 그 출발 신호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손을 놔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중국은 굉장히 적극적인 시진핑 주석이 평양 방문하고 서울에 올 것 같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을 걸로 좀 봅니다. 왜냐하면 굳이 남북 정상회담 우리는 어차피 이제 그 경협한다라는 의사가 분명하니까 네. 북중 간에 이 제재를 완화시키고 북중 간에 교류 협력하고 이것이 더 중요하고 또 미국을 같이 견제한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최우선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북중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그다음에 아베가 지금 줄 서 있어요. 지금 평양에 가려고. 북한의 고위 당국자가 우리 한국에서 지난번에 간 그 고위 당국자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저 지도자 만나려고 세계 지도자들이 줄 서 있습니다 이런답니다. 아베가 네.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도 만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칫하다가 우리가 다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고 남북 경협을 다 준비해 놓고 다른 데가 먼저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가 만약에 이번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재작년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 직전까지도 가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좋아졌는지. 따라서 우리가 평화했을 때는 평화의 가치를 잘 모르는데 지금 이 상황이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정적으로 파탄이 나가지고 다시 북한 핵실험하고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도 어려운데 네. 아주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하신 말씀에 너무 국내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큰 시각을 가지고 민족의 미래를 본다. 결국은 우리가 40배나 경제력이 앞섰는데 결국은 통일해서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는 나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큰 미래를 먼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마음으로 북한을 다스려 나가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경제 협력의 순서, 뭐 시간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체제와 관련된 얘기들에 대해서도 뭐 다른 의견을 가지는 분들도 분명히 또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홍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당장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유선희 기자 어떻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추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 답방의 시점에 대해서 혹시 정부나 청와대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까? 사실 서울 답방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연내 답방을 좀 상당히 원하는 분위기였고 사실 지난해 그 6.12 정상회담 그 전에도 이제 우리 4.27 때도 연내에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연내 오는 걸 상당히 기대는 했지만 연내 오는 것이 무산되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시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연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시기도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입장만 내고 있습니다. 사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당장 3월 말, 4월 초 정도가 네. 예상도 많이 되고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준비가 돼야 되고 또 실무선에서 그만큼 예를 들어 경협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논의할 것이 많아진다면 사실 그보다 시점이 좀 늦어진다고 해도 굳이 그 시점을 앞당길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의 성과,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3월 말, 4월 초 정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이것도 예상하는 시각은 있습니다. 네, 홍 의원님.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 그리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회담 전날까지도 막판까지 실무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2차 회담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그냥 뭐 저 합숙으로 네. 회담을 하는데요. 김혁철이 이제 처음은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김영철을 이제 동반해 가지고서는 백악관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바로 스웨덴에 달려가서 최선희하고 2박 3일 동안 5끼를 같이 먹으면서 네. 회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월 초에는 서울에 와서 며칠 있다가 판문점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평양으로 달려가지고 네. 미국과의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2박 3일 동안 또 집중적으로 회담했고요. 갔다 와서 매우 건설적이었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 말에 의하면 스톡홀름 근방에서도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21일부터 김혁철과 비건이 지금 닷새째 네. 회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할 얘기 아마 거의 많이 하지 않았을까. 매일 만나고 그 다음에 대사관으로 들어가서 본국에 연락하고 또 다음날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요번에 협상이 그 횟수가 얼마 안 돼서 네. 합의문이 안 나왔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충분히 얘기가 됐고 오늘하고 또 내일도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일단 그 완성된 초안은 지금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는 오히려 그냥 그 존 볼튼 보좌관이 5월달에 뭐 지금 핵 포기는 물론이고 장거리 미사일의 절반 정도는 미국으로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겠다. 그렇죠. 거기다 미사일도 장거리뿐 아니라 중거리, 단거리도 포기해야 되고 화생방 무기에다가 인권 문제까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북한이 그럼 우리는 뭐 당신들이 점령한 나라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 존 볼튼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김계관 부상을 시켜가지고서 아주 그냥 그 엄청난 비판을 해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번을 했죠. 한 번은 최선희가 하고 한 번은 김계관이 했는데 한 번은 부통령을 또 표적으로 삼아서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정상회담 못하겠다. 네. 이렇게 했다가 하루 만에 또 북한이 이제 약간 고개를 숙이니까 다시 또 하게 됐는데 결국은 작년에는 오히려 회담을 여러 번 못했고요. 회담을 했어도 의제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회담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제가 뒷얘기 들어보면 아직 의제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싸움하다가 말았고요. 이번에는 그냥 의제 자체로 여러 날 숙박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해 1차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크게 4가지 합의 사항이 나왔습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 문제, 그리고 관계 개선, 평화 정착, 신뢰 구축. 이 신뢰 구축과 관련해서는 미군의 유해를 북한이 반환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진행이 됐다고 보고 나머지 비핵화, 관계 개선, 평화 정착과 관련한 3가지 합의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반드시 진전시키겠다. 이게 지금 미국 측의 입장인 거죠? 네.
근데 그 실내 구축이 이제 단지 유해 송환이나 뭐 억류자 보내준 걸로 이제 됐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앙금과 네. 그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실내 구축이 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는 뭐냐면은 체제 안전 보장과 군사적 위협 해소에 대해서 미국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실내 구축입니다. 그래서 저 4개 합의 사항도 중요하지만 그 작년에 싱가포르 선언의 전문에 보면은 양국 간의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의 첩경이라는 것을 양 지도자는 공동의 인식을 가졌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보를 위협하거나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는데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요게 그러니까 그 신뢰만 생기면 포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순서대로 보면 작년에 일본이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한다. 네. 이게 정상화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새로운 관계라는 게 정상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그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 양측은 노력한다는 거고, 사망에 가서야 이제 북한은 주어가 북한입니다. 사망은. 네.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사항이 이제 유해 송환 문제인데 사항은 완전히 이제 지켜졌고 지금 요번에도 또 계속 한다는 거를 이제 못 박을 것 같고요. 1, 2, 3항이 결국 문제인데 1항이 되려면은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연락사무소가 설치돼야 되는데 연락사무소 연락이란 말도 꺼내지도 못했고요. 두 번째 문구는 이제 영구적 평화 체제인데 이걸 하려면은 종전선언이라도 하자는 건데 이거 안 했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1, 2항은 아무 진전이 없어요. 근데 3항만 가지고 미국 내부에서는 왜 북한은 3항에 완전한 비핵화를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러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 얘기는 뭐 핵실험장도 폐기했고 뭐 또 장거리 미사일 실험장도 해체했고 그다음에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도 안 하고 있는 등 우리는 많은 노력을 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북한이 이렇게 계속 놔둘 거냐, 적극 실질적인 비핵화 안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더 네. 이렇게 더 압박을 더 가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 6개월을 지금 소모한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러고 나서 만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그 3개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중단기적인 행동 절차라도 만들자. 그게 이번에 회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 1차 회담이 끝난 뒤에는 합의 사항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왔던 얘기들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연락사무소 설치, 뭐 종전선언 얘기인데 일단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네. 연락관을 상호 파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얼마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연락사무소는 이번에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우려를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고 뭐 적극적으로 하려고 안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 두 가지 정도 큰 이점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북한이 결국 사찰을 받을 텐데 이 사람들 그 머물 숙소라든지 평양을 거쳐갈 가능성이 큰데 평양에 있으면 하루 이틀 자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머무를 장소도 제공하고, 두 번째는 결국은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이런 걸 세계에 확산하는 게 미국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평양에 성조기를 단 미국의 연락대표부라 설치가 되면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이런 자유의 물결을 첫 씨앗을 뿌린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연락사무소 설치를 이제 권장을 했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워싱턴 DC에 굳이 연락대표부를 설치할 이유는 미국보다는 작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에 유엔 대표부가 있거든요. 거기서 비공식 채널로 워싱턴에 있는 국무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굳이 워싱턴 DC에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 연락사무소를 한다 그러면 워싱턴 DC에도 북한의 사무소가 생기겠죠.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하고 있는 북한의 특별 열차가 5분 뒤쯤에 도착한다는 얘기가 10시 2분에 들어왔으니까 네. 10시 7분쯤이면 실제로 도착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늦게 도착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 유선희 기자. 네. 종전선언 얘기 앞에서 잠깐 했습니다만 청와대에서는 어제 밝혔죠. 종전선언, 북미 간의 2자 종전선언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네.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이자 간에 북미 간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상당히 언급을 아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어디선가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이제 캐치를 하고 그렇게 전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 간의 종전 선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뭐 환영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종전 선언이라는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게 단지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평화 체제 보장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응 조치의 하나로서 상당히 큰 부분을 미국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도 그만큼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체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종전선언이 이자 간에라도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같이 하면 가장 좋았겠지만 이자 간에라도 이루어진다면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P통신이나 로이터에서 계속해서 이제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서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곧 도착해서 내일 회담을 저녁에 하고 그리고 만찬을 한다. 네. 그리고 28일에 단독 회담 후에 확대 회담을 또 한다. 최소한 4번의 회담이 있을 것이고 오페라 하우스 관람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5차례 만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5차례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이전에 의전이나 경호팀이 메트로폴 호텔을 8번이나 방문을 하고 또 영빈관을 관리를 하고 또 오페라 하우스를 점검한 것들이 이 모든 장소가 이제 활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5차례 만남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많은 부분이 준비가 돼 있을 걸로 보이고 이 시각 지금- 베트남 동당역의 현재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보이는 철로를 따라서 잠시 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특별 열차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 열차가 도착을 하게 되면 베트남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 공식 환영 행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군 의장대 사열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승용차로 갈아타고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종전 선언. 아사히에서 네. 들어온 영상을 잠깐 보면 네. 김정은 위원장으로 이제 추정되는 인물이 중국 난닝역에서 잠깐 내려서 역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도 네.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차가 1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다시 베트남 쪽으로 향했다. 난닝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핑샹역에 오기 바로 직전의 역인데 그러면 핑샹역에서도 또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좀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동당역으로 도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0시 2분에 5분 뒤 도착이라고 네. 이제 안쪽에 현장에서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곧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영상을 봐도 안에 있는 그 의장대라든가 아니면 관계자 북미 쪽 그 북한과 그 베트남 쪽의 관계자들이 좀 모습을 좀 단정히 하고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곧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1958년 베트남을 방문을 했고요. 그 손자 김정은 위원장이 잠시 후면 베트남 땅을 밟게 됩니다. 첫 번째 베트남 방문이 됩니다. 베트남에서 베트남 주석과 또 회담도 하게 될 거고요. 유선희 기자가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소 5차례 정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꽤 많은 숫자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현익 위원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5차례 정도 만나서 막판 단판을 지을 것들이 많습니까? 뭐 지금까지 이제 얼마나 준비됐냐가 이제 관건이겠는데 많은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진도를 더 나갈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표까지도 갈 수 있을 여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가 결국 북한이 뭐 그레이트 이코노믹 파워하우스 뭐 네. 이렇게 그러니까 위대한 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미래의 구상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는 그런 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진짜로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고 그리고 자기의 그 미래 구상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아무래도 이제 의제 같은 것도 뭐 북한의 인권 문제 같은 것도 좀 개선해주면 더 주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문제로도 의제도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북한이 위험하고 이렇게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이런 행동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 느끼고 있던 안보 딜레마 상황 그리고 네. 경제가 너무나도 뒤처져서 1970년만 하더라도 남북한 경제가 비슷했는데 1990년에 가면 2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지금은 4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을 볼 때 한국을 쳐다보면 야 이거 언젠가 우리가 여기 흡수되겠구나 우리는 존재조차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더 핵을 개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에서 한국보다도 국력이 훨씬 더 세고 결국 6.25 때 전쟁을 했던 미국과 이게 화해가 된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번 얘기했듯이 핵을 가질 이유조차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가 더 수립되고 남북 경협이 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북한의 특별 열차가 동당역 인근에 도착했다는 소식 방금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면 저희도 현장 화면을 통해서 특별 열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 열차가 도착을 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도 볼 수 있겠죠. 네, 특별 열차의 모습이 멀리에서 조금씩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열차가 보이는 것과 동시에 지금 백악관에서도 이제 공지가 나왔는데 네. 백악관의 프레스센터를 웰리아 호텔에서 옮겨서 그 IMC 쪽으로 네. 옮긴다고 합니다. 나무 옆으로 해서 특별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특별 열차가 도착한 겁니다. 네, 지난 토요일 오후에 평양을 출발했고요. 3일 가량 운행을 해서 현재 동당역으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동당역 역사에 현재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로 들어오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북한의 특별 열차를 보고 계십니다. 특별 열차는 22량으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 열차 안에 회의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편의 시설도 있고 그런 네. 상황이죠. 회의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편의 시설 그리고 네. 또 통신을 할 때 어떤 암호 장비 그리고 통신할 비호 장비 이런 것들까지 전부 구축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내부의 모습이 아주 일부만 공개가 된 적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뭐 아주 작은 헬기까지도 탑재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뿐만 아니라 암호 장비, 군사 장비, 또 경호 인력들까지 탈 수 있는 여러 장비들이 이제 안에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뭐 여러 가지 장치들도 다 준비가 돼 있겠죠. 네, 지금 이 양수가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량이 넘게 되는데 그렇게 늘리게 된 이유가 안에 싣고 있는 장비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도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경호라든가 여러 가지 의전 문제가 안쪽에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지금도 방탄 보고 장비들도 계시지만 있을 거고요. 네, 상당히 천천히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 핑샹역 그리고 또 그 전에 난닝역에서 네. 충분히 약 1시간씩 머물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이제 동당역에서는 이제 도착하자마자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서 이제 의장대 사열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 열차 안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잠시 후에 역에 내릴 예정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나와서 현재 환영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군 의장대도 도열을 해서 사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지난 토요일 오후에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당초에는 베이징을 들러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도 나왔습니다만 최단 거리를 이용해서 베트남 네. 하노이에 도착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텐진을 거쳐서 광저우를 거칠 거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광저우도 거치지 않고 거치지 바로 않았습니다. 내려왔죠. 네, 김창선 부장이 광저우를 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광저우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광저우를 거칠 것인가 이렇게 관심이 모아졌지만 단둥에서 선양, 텐진 그리고 우한 창사, 구일인, 류저우, 난닝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도착을 했기 때문에 곧 내리게 되면 베트남이 이제 역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국가 정상의 예우를 갖춰서 이제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지금 저 레드카펫에서 바로 이제 네.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드 카펫이 깔린 곳에 북한의 특별 열차가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정중앙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잠시 후에 내려서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서 베트남 시민들도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베트남 당국이 이제 승강장을 꽃으로 장식을 하고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도 좀 나와 달라 네, 이렇게 그랬군요. 좀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베트남 동당역 인근의 주민들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환영하는 분위기고 뭐 차량 통제도 되고 있는데 불편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예, 보입니까? 동당역 쪽은 랑선선 지역이 베트남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작은 곳이고 네. 중국과 접경 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알려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되는 것 자체에 상당히 기쁘게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쪽 지역도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도 시민들을 직접 만났을 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베트남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나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베트남 정부에서 어떤 인물들이 오늘 행사장에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확인이 되지 않았고 베트남 정부의 이제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이제 김창선 부장과 계속 만났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외교부의 동북아 국장급 이상 그리고 이제 외교부 장관 쪽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이제 북한 쪽 그리고 또 그
우리나라의 이제 인사들은 이제 좀 보면 볼 수가 있지만 네. 알아볼 수가 있지만 아직 베트남 쪽의 고위 인사가 이제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누군가가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취재진들의 취재 열기도 뜨겁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현재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동당역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태운 북한의 특별 열차가 조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특별 열차의 문이 열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랙으로 내려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 환영 행사에 참석을 한 뒤에 행사가 모두 끝나게 되면 승용차로 갈아타고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로 향하게 됩니다. 현재 저기 동당역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탄 차량이 미리 와서 대기를 하고 있겠군요. 네, 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차량으로 오가는 길까지가 네. 전체가 통제가 되면서 그 길에 에스코트할 그 베트남의 차량까지도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북한의 약 인공기도 보이고요. 3천 명 정도의 이제 취재진이 몰렸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지금 동당역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카메라로 보이는 북한 쪽의 카메라 기자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이번 그 정상회담을 공식으로 주관하는 VTV 그 기자도 잠깐 만날 수가 있었는데 네. 이런 큰 행사를 주관해서 이제 베트남 방송이 할 수 있게 된 것에 상당히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많은 베트남 시민들이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나타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환영 행사가 성대하게 준비되는 상황입니다. 군 의장대가 도열을 하고 있고요. 네, 잠시 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 열차에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동당역에 조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홍 의원님, 네. 베트남의 북한 방문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방문한 이후에 최고 지도자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55년 만이라 그러죠. 네. 1958년에 갔고 64년에 갔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호지민 주석이 있었고 김일성 주석이 가서 마오쩌둥을 만나고 광저우나 이런 데를 들려서 거기서 비행기로 이제 도착을 해서 그 당시는 이제 거의 뭐 동맹국이죠. 사회주의 동맹국으로 비행기 조종사까지 이제 파병을 해서 네. 많은 몇 명 사상자도 있어서 묘소까지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만 해도 뭐 경제적으로는 비슷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오히려 베트남이 북한의 10배 정도의 국민소득 그러니까 GDP를 갖고 있고요. 네. 1인당 소득은 한 2배 반 정도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승용차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타고 갈 방탄 차량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의 마크가 차량 한쪽에 붙어 있는 모습을 조금 전에 볼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승용차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를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경호 인력들이 승용차 주변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공식 환영 행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환영 행사가 끝나게 되면 방탄 차량을 타고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차량이 아주 가까이까지 와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네. 환영 행사가 그렇게 길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 길을 통과하면서 도열을 한 의장대 사이를 통과하면서 사열을 받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탑승하지 않겠느냐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게 뭐 군악대 연주가 그 사열을 하는 동안 연주는 되겠지만은 뭐 긴 연주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다른 한마디를 하거나 이런 행사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특유의 그 이제 6탄으로 방어를 하는 그 경호 인력들이 와서 지금 차량을 감싸고 있는데 그 차량이 바로 이제 탑승을 하면 네. 이동을 하게 될 것으로 북한의 보입니다. 호위 사령부 인력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이 직접 베트남에 와서 네. 김창선 부장과 동행해서 와서 지금 봤기 때문에 호위사령부의 직속 인력들이 와서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얼굴만 봤을 때는 어떤 인력들인지 이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호위사령부에서 직속 그 인력들이 북한에서 직접 경호를 하고 그리고 외곽에서 베트남 정부가 이제 경호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경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때 북한의 V자 경우가 큰 화제를 모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습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탄 차량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도 오늘도 역시 뭐 V자 경우가 초반에 진행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저 삼거리까지 나가야지 차가 이제 속도를 내고 나갈 수가 있는데 네. 그 앞뒤로 이제 에스코트 차량이 정확히 붙고 그리고 이제 차가 속도를 내기 전까지는 저 경호 인력들이 V자 모양으로 붙어서 이제 경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에서 내려서 또 이제 동당역 근처에 삼거리에 차가 속도를 내지 못할 때 나가는 부분이 경호에 가장 취약하다
이렇게 북한 쪽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잠시 후에 특별 열차에 저 문이 열리면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5차례 정도 만나서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부담감도 클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어떻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60시간 동안 장고를 하면서 이게 네. 갔겠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1월 달에만 시진핑 주석하고 상의했지 이번에는 그냥 단독으로 이제 갔을 테고 아마 비와 장비나 그런 게 다 있었기 때문에 그 김혁철로부터 보고도 받으면서 저기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크게 초조할 게 없는 게 지금 모든 거를 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핵무기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김여정 지금 부부장이 나왔는데 네,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특별차에서 먼저 내리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문이 활짝 열려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시간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렸다 닫혔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잠시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가는군요. 사실상 비서실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먼저 내려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가서 지금 어떤 모습이다 네. 이런 전달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를 하고 내릴 것 같습니다. 역시나 김여정 부부장이 먼저 나갈 길을 이제 일일이 살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평양 도착하실 때도 김여정이 부위원장 부부장이 그 공항에 활주로 해서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다가 네. 막 달려가가지고 오빠를 맞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 안내하는 그런 모습 네, 거의 김여정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부장이 잠시 나왔다가 특별 열차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잠시 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 열차에서 내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제 궁금증이 있었던 어떤 동행했던 인물들,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라든가 또 이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어서 내리는 모습까지도 같이 네.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별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베트남 군악대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공식 환영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베트남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나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평양을 출발해서 3일간의 열차 여행을 마치고 조금 전에 동당역에 도착한 모습 보고 계십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 열차에 내려서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외교장관이 지금 환영을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베트남 외교장관이 이제 직접 환영을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역이 물론 붙어 있어서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는 않겠지만은 환영의 인사를 서로 이제 주고 받은 것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성대한 환영 행사를 준비해온 베트남 정부에서 어떤 고위 관계자가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할까 이런 궁금증도 있었습니다만 베트남 외교장관이 참석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 확인이 됐습니다. 베트남 외교장관을 비롯해서 베트남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베트남 외교장관이 최근에 평양을 방문했기 때문에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낯익은 사람이니까 그런 배려를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물론 공식 우호 방문이니까 외교장관이 이제 나갈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장관 자체가 나가는 거는 최고의 대우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외교부 장관이 가면. 네. 베트남 외교장관이 부총리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고요. 얼마 전에 평양을 직접 찾아서 예. 여러 가지 의전이라든지 행사 그렇죠. 일정 등에 대해서 네. 조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 열차에 내려서 외교장관을 비롯한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요. 네, 역사를 통과해서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항에서 내리는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여기에서 내리는 모습은 이제 보기가 좀 드문 장면입니다. 좀 입구가 좀 좁기 때문에 그 통과하는 모습이 이렇게 아주 넓게 시원하게 잡히지는 않지만은 좀 굉장히 보기 드문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당역 역사를 통과해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밖에는 앞에서도 저희가 화면 보여드렸습니다만 많은 베트남 시민들이 모여서 인공기 그리고 베트남 국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군악대 연주가 이어지고 있고요. 미리 도착한 북한의 경호 인력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하노이로 향할 방탄 차량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차량을 타고 베트남 하노이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상대로 뭔가 다른 행사가 있진 않고 그냥 의정대 사이를 통과해서 도열한 의정대 사이를 통과해서 차에 탑승하고 바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역 자체가 어떤 다른 행사를 하기에는 장소가 상당히 네.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행사를 하기엔 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 동당역을 출발해서 유선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차량 통제라든지 신호 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2시간 정도면 하노이에 도착할 수 있는 신호 자체가 거리죠? 거의 없습니다. 베트남이 신호가 많이 없고 거의 이제 로터리처럼 이용이 되고 있고 서로 양해를 해서 움직이는 체제인데 도로 통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막힘없이 차가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네. 된다면 늦어도 3시간, 좀 빠르면 네. 이제 2시간 좀 넘어서면 하노이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네. 가능한 거리고 지금 이제 베트남 시민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환영의 모습에 좀 네. 대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창문을 내리고 베트남 시민들의 환영에 화답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 방탄 차량 잠시 후에 역을 출발해서 하노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노이로 가기 전에 방닌성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이 있는데 그곳을 들를지 아니면 일단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고 다음에 평양으로 돌아갈 때 들르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사실 지금 베트남 네. 시간으로는 오전 8시 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도착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내일 물론 회담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시간상 예측을 해봤을 때는 어딘가에 들르지 않겠느냐. 들르지 않더라도 먼저 하노이에 갔다가 어떤 다른 일정을 좀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을 하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베트남 시간으로는 8시 반 정도에 그렇죠. 불과합니다. 네. 네, 오늘 하루 일정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지만 스마트폰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거나 또 다른 곳을 방문할 가능성들 하이퐁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산업단지를 둘러볼 가능성도 있고요. 또 방린성에 보니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기업들이 꽤 많이 진출해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가장 크게 진출을 했고 현지 이제 인들이 네.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어서 이제 베트남식의 경제 개발, 개혁 개방, 경제 발전 노선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만큼 네. 그 적절한 곳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그 특유의 그 경호를 받으면서 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계속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구간까지 저렇게 하고 그렇군요. 해제를 하고 나서는 속도를 좀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 인력들이 이제 빠져나와서 차량에 탑승하고 뒤를 따르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에 도착해서 공식 환영을 받은 뒤에 곧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 환영 행사는 그렇게 긴 시간 진행되지 않았고요. 베트남 외교장관을 비롯한 베트남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고 또 베트남 시민들의 환영하는 모습에 화답을 하면서 방탄 차량을 타고 지금 역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동당역에 도착을 했고 지금 이제 하노이로 향하게 되는데 중간에 어딘가를 경유할 가능성도 유선희 기자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일정이 비어 있기 때문에 네, 네, 들른다고 볼수 있을 것 하더라도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완전히 베트남과 중국의 국경에서 출발을 했기 네.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는 가까이 달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갈림길에서 하이퐁으로 갈지 방린성으로 갈지 아니면 이제 박장성에 있는 네. 북한군 묘소를 갈지 이런 것들이 1시간 정도는 있어야 이제 그 동선을 보고 이제 관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하노이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만 따라가게 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승용차가 역을 빠져나가고 있고요. 역의 진출입로 주변에 베트남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서 환영을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로 향하게 되는데 하노이에서 머물게 될 숙소 멜리아 호텔이잖아요. 네. 그런데 유선희 기자, 멜리아 호텔 7층에 미국 백악관의 프레스센터가 설치된다면서요? 네, 프레스센터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 오늘 아침에 공지된 바로는 이제 IMC 국제 미디어 센터가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아하. 사실 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그렇게 돼서 일부러 뭐 노출 전략이 아니냐 네. 이런 분석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확인이 됐고 사실 이제
미국 백악관 이제 출입 기자들이 네. 나오게 돼서 IMC에서 이제 머물게 되면 우리 이제 한국 기자단도 이제 IMC에 코리아 미디어 센터가 꾸려지게 되는데 같은 곳에서 취재를 이제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백악관 프레스센터와 같은 호텔에 김정은 위원장이 머물게 된다면 뭐 자연스럽게 서방 언론들과 또 백악관 출입 기자들과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행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들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네, 보이는군요. 역시나 뭐 따로 이제 별도의 기자회견이 있을 수 있고 또 회담 자체가 좀 중요하고 회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터뷰를 또 특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호텔에서 마주쳐서 네. 하는 인터뷰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도 북한의 어떤 다른 관료들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쪽이 노출되는 것에는 상당히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프레스센터는 이제 옮겨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내일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만남을 갖고 이제 본격적인 비핵화 문제 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슈들에 대해서談판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현익 위원님, 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비핵화의 시간표 또 비핵화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될 텐데 그 어떤 일정에 따라서 그런 협상들을 진행하게 될지 이 부분이 될까요? 글쎄 뭐 이미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충 이제 됐을 텐데 단순히 이제 뭐 서로 이건 하겠다 저건 하겠다 가지고는 안 되고 네, 언제 하겠다 그리고 이걸 하면은 거기에 상응해서 뭘 또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엮어야 되는 거죠. 엮는데 아주 단기적인 부분은 거의 합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그 완전히 전체적인 포괄적인 북한의 핵시설 전반을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년 6월 그 이전부터도 일단 신고가 우선이다. 네, 일단 뭘 가지고 있는 걸 다 밝혀라. 그런데 북한이 그걸 밝히면 아직은 상호 간의 적대감이 있는데 적국에게 그 공격 타격 목표를 가르쳐줘야 되겠냐. 그래서 신고 부분을 뒤로 밀어서 지금 이제 이게 진전이 있었던 거고요. 따라서 이제 신고라는 게 굉장히 애초부터 관심사였고 네. 신고를 제외하면 또 하나 관심사는 검증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영변의 핵시설도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상응 조치가 있으면 영구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검증 사찰 문제가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은 반드시 검증과 사찰을 따질 텐데 그 방식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방식도 뭐 수시로 그냥 원하면 아무 곳이나 가서 좀 보겠다. 네. 왜냐하면은 뭐 영변의 핵시설이 뭐 300개 이상이 되니까 그 시설 중에 아무 곳이나 가서 뭐 사전에 한 3시간 전에 고지하고 가서 보겠다. 이게 이제 몇 시간 전에 고지하면 보여줄 거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시료 채취입니다. 네. 가서 뭘 이렇게 표본을 뜯어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보겠다. 정밀 조사를 해보겠다. 이걸 허용할 것이냐 이건데 사실 9.19 공동성명 이후에 2.13 합의 그다음에 13 합의에서 그 북한의 핵시설을 폐쇄하고 불능화하고 90%까지 됐는데 그 즈음에서 사찰과 검증 문제 이 시료 채취 이 문제 때문에 깨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몇 년 동안의 협상이 도로아미 합의들 된 게 이게 그것 때문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일단 신고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하겠다라는 거가 해도 상당한 성과지만 이 검증을 하는데 진짜로 미국이 바라는 미국식 방식의 사찰을 받을 것이냐 그렇게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빅딜에 속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확실히 영변 부분은 비핵시설로 도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네. 과연 그것까지도 거의 쉽겠느냐. 그게 그리고 시간도 꽤 걸릴 것이다. 이런 그 부분에서 서로 이제 기대를 갖는 사람과 이거 해봐야 뭐 큰 성과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이제 갈라지는 거죠. 네, 우리 국민들 가운데 뭐 실향민들을 비롯해서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들, 네. 뭐 남북 경제 협력 가운데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운영 재개 아니겠습니까? 네.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겠죠? 금강산 관광은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아닙니다. 네, 제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조금 용기를 내면 그냥 독자적으로도 재개할 수도 있는 게 금강산 관광이에요. 네, 그 부분에서는 오로지 하나 저촉이 될 수 있는 게 벌크 캐시라는 건데 네, 대량의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것도 그 현금이 들어가서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사용된 우려가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금강산 관광은 적어도 이번에는 재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거는 안보리 제재를 풀어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미국이 그럼 그냥 그 양해만 하면 되는 네. 거죠. 그런 상황이고 개성공단은 근데 문제가 다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 간의 합작 사업인데 합작 사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기존의 합작 사업도 철폐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거에도 유엔 안보리 제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그 3년 전에 개성공단 박근혜 정부에서 닫기 전까지는 제재하에서도 유지됐었다. 네. 결국 닫은 거는 대한민국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정부가 좀 민망한 게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는 다른 정부지만 같은 한국 정부잖아요. 같은 한국 정부가 그 당시에 닫아놓고 다시 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안보리 제재 합작 사업을 못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금요집을 하려면은 이게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금융기관을 설립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인당 다 이렇게 손으로 들고 가서 이렇게 준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대량 현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정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개성공단 지역에 대규모 슈퍼를 차려놓고 거기서 그 금액만큼 물품으로 가져가라. 그 네. 급료를 물품 교환권으로 주는 그런 방안도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행정부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면은 풀어줄 만하다 그러면 안보리 제재에서 포괄적으로 면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플러스 알파를 어느 정도 주느냐에 달려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철도도로 이 철도 사업인데 이거는 거꾸로 뭐 이를테면 뭐 차량이 간다든지 기계 부품이 간다든지 침목까지도 위반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이 오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인프라 건설 부분입니다. 네. 이거는 폼페이오 장관이 전기를 공급해주거나 인프라 구축해줄 수 있다라고도 해줬기 때문에 공공사업이니까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조심스럽게 순서를 보면 금강산 관광 1번, 철도 2번, 개성공단 3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유선희 기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5차례 정도 만날 거다. 앞에서 전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10시 30분,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네. 10시 30분쯤에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외에 또 추가로 들어온 얘기들이 네, 있습니까? 그에 앞서서 폼페이오 이제 국무장관이 먼저 이제 하노이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일찍 출발을 한 모양이군요. 네, 먼저 그러니까 따로 출발을 한 것으로 네.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먼저 도착해서 이제 회담 일정이라든가 의제라든가 이제 그 먼저 준비가 된 부분을 비건 특별대표가 준비한 부분을 국무장관이 먼저 이제 또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내일 이제 먼저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오후 늦게 회담이 한번 있고 그다음에 만찬이 있고 그 다음 날 단독 회담, 확대 회담 이렇게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되기 때문에 최소 4차례 그리고 많으면 이제 5차례 이상의 그런 어떤 만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과정에서도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상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으로. 네. 자, 내일부터 5차례 정도, 최소 4차례에서 5차례 정도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떤 결과들을 끌어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유선혜 기자,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금 전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환영 행사가 열렸고 현재 수도 하노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쯤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최소 4차례 또는 5차례 정도 서로 만나서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특보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